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의 81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2의 기계 공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계 공작법. 먼저 기계는 여러 가지 부품을 결합하여 일정한 운동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인데, 기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 부품은 몇 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는 대부분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필요한 형상과 치수에 맞게끔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이러한 기계를 우리가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작 기계와 공구를 사용해서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기계 공작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 공작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금속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공작 방법, 그러니까 가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주조라는 게 있습니다. 주조. 어떠한 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 이러한 공작법을 우리가 주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소성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되는 성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계 성질 중에는 탄성, 어떠한 변형을 주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고, 이러한 탄성 한도를 넘어가면 재료는 소성이라고 하는 변형이 되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성 한도를 넘는 어떠한 힘을 가해서 우리가 재료에 변형을 주는 가공법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성 가공에는 단조, 때려서 이렇게 만드는, 그 다음에 아변, 롤러 사이에 넣어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드는, 그 다음에 인발, 어떠한 다이 안에 넣고 이걸 잡아당겨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압출, 어떠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전조, 우리가 어떠한 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회전시키면서 가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레스 가공, 어떠한 압력을 가해 가지고 눌러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소성 가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접 및 절단, 그 다음에 네 번째 측정과 손 다듬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삭 가공.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료를 깎거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걸 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삭 가공에는 선반, 그다음에 드릴, 그다음에 보링, 밀링, 세이퍼, 플레이너, 슬로터, 브로칭, 나사 및 기어 가공, 이러한 가공들이 절삭 가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가공된 것의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가공하는 연삭 가공, 숫도를 이용해서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드는 가공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가공이 있습니다. 슈퍼 피니싱, 호닝, 랩핑, 초음파 가공, 방정 가공, 전해 가공, 그 다음에 전자빔 가공, 레이저 가공,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공된 표면을 우리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면 처리라는 걸 하는데, 표면을 딱딱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표면 경화나 금속을 침투시키는 거, 그 다음에 표면을 우리가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피복하거나 아니면 매끄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이렇게 피복하는 이러한 가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 재료의 가공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금속 재료를 용해하거나 늘리거나 절삭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공성이라고 합니다. 자, 가공성에 보시면 먼저 절삭성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절삭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잘 깎이거나 깎이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절삭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은 우리가 절삭 및 연삭 가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절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런데 이제 절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상반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고 강한 재료를 원하는데 이러한 강하고 단단한 재료들은 절삭이나 연삭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절삭성이 좋다는 것은 기계적 성질이 좋다는 거하고 상반되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열간 또는 냉간에서 재료에 변형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는 성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성을 이용하는 가공에는 압연, 전조, 단조, 인발, 프레스 가공 등이 이러한 소성을 이용한 가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융착성이라는 게 있는데, 융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를 가열해 가지고 융착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용접이라든가 뭐 납땜을 한다든가 이런 건 녹여서 이렇게 잘 붙는 성질,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것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공성 중에 융착성에 해당되고, 가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녹느냐. 자, 그래서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온도로 가열해 가지고 용융 상태로 된 재료를 적당한 형틀에 부어서 응고시킬 때 필요한 형상으로 잘 만들어지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형태의 홈에다가 주물을 부어가지고 금속을 녹인 센 물을 부어가지고 형태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잘 녹아서 그 빈틈에 잘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형상을 잘 만들 수 있어야 우리가 주물, 그래서 주조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가융성이라는 거, 잘 녹아서 이렇게 형틀에 잘 응고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주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조. 자, 금속을 가열해서 유동성이 있는 센 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주형이라고 하는, 자, 틀 안에다가 부어 가지고 냉각시켜 가지고 그 주물의 빈 공간과 같은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주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캐스팅, 주조라고 하고, 이 주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제품을 우리가 주물 또는 주조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이 제품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든 초기에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나무를 깎아 가지고 그 형상하고 똑같은 형상을 먼저 만드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이러한 형상을 우리가 목형이라고 하고, 이 목형을 모래에다가 넣어서 그 모래를 다듬어 가지고 이제 그 목형을 빼고 그 공간에 센 물을 부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나무를 목형이라고 하고, 이 목형을 모래 속에 묻고 모래를 다진 다음에 이 목형을 빼내면 목형과 동일한 형상의 공간이 모래 속에 생기는데, 이러한 모래로 만든 그 틀, 요걸 우리가 주형이라고 합니다. 이 주형 안에 이제 센 물을 이렇게 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에 용융된 샘물을 넣고 응고시켜서 빼내면 제품은 목형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조라고 한다. 그래서 주조 공정을 보시면 자, 모래가 있고 자, 이제 주물사라 그래서 자,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주물사가 있고 목형이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형을 나무로 이렇게 깎아 놓은 요 목형을 어떠한 틀에 넣고 거기에 모래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빼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이걸 상형, 하형 해가지고 밑에도 이제 동일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요. 겹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샘물을 녹여가지고 여기에 부어 넣으면 부어 넣고 나서 나중에 상판과 하판을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조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주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목형에 대해서 보면 목형은 자, 주형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든 모형을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그 형상, 그걸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을 내열성이 있는 모래 속에 넣어서 만들며 이때 사용되는 모형을 우리가 목형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주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수축 여유라는 게 있어요. 수축 여유. 자, 우리가 샘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녹여가지고 제품의 형상을 만들 때 굳어지는 과정에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가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축이 되는지를 그 이제 재료에 따라서 그 양이 각각 다른데 그 재료에 따라서 그만큼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크기를 좀 크게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점이 우리가 수축 여유라는 거. 용융된 금속이 냉각하고 응고할 때 수축이 생기기 때문에 목형을 제작할 때 이 수축에 해당하는 여유값을 두어 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축 여유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수축되는 양은 금속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주철인 경우, 그 다음에 철인 경우, 황동인 경우, 청동인 경우, 알루미늄인 경우에 그 크기에 따라서 얼만큼 이렇게 수축되는지 그 양을 고려해서 우리가 목형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축에 따른 여유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완제품이 아니고 표면이나 이런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가공 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 다듬질이나 기계 다듬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양만큼을 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줘야 그걸 가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치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친 다듬질만 할 경우에는 가공 여유를 뭐 1에서 5mm 정도 주고 다듬질을 좀 더 해야 되는 경우에는 3에서 5mm 정도의 두께를 더 여유로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밀 다듬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5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더 가공 여유를 두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금속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철인 경우에는 3에서 6mm, 주광인 경우에는 뭐 3에서 6mm, 황동인 경우에는 3에서 5mm 정도 이렇게 가공 여유라는 걸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목형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배라고 하는데
어떠한 긴 형상이나 이런 제품들은 끄집어낼 때, 그리고 모래에서 끄집어낼 때 우리가 구배가 없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긴 재료나 이런 것들은 어, 두께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두께를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경사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 뽑아내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양쪽의 두께가 서로 이렇게 차이를 둬서 빠져나오기 쉽게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을 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형 기울기는 주형에서 목형을 빼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목형의 수직면에 다소의 기울기를 두는 것을 우리가 목형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0mm 정도, 그러니까 1m 정도의 길이를 이렇게 빼내야 되는 경우, 길이가 1m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에서 10mm 정도의 이렇게 구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딩입니다. 라운딩. 자, 라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각진 부분, 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금속이 응고할 때 모서리가 있으면 주조 조직의 경계가 생겨서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모서리에 살을 붙여서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깎아내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드는 걸 우리가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딩을 하는 이유는 주물 모서리 부분에 쇳물 유동을 양호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모서리 부분에 불순물이 석출되어서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균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덧붙임이라고 있는데, 덧붙임은 이제 얇은 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임 판을 둬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는데, 요걸 우리가 덧붙임이라고 하고, 자, 여섯 번째, 피더라고 하는 덧샘물이 있습니다. 덧샘물. 자, 요게 이제 주물에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주물을 하다 보면 주형 내에 샘물이 응고될 때 수축되기 때문에 샘물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틀이 있는데 샘물을 여기다가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얘가 응고되면서 이렇게 응고되면서 수축이 돼서 이 표면이 이렇게 직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 꺼져 버립니다. 수축되면서. 그래서 샘물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축공이 없는 치밀한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덧샘물이라는 걸 줘요. 덧샘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공간을 줌으로써 샘물을 부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다 차고 나면, 바닥이 다 차고 나면 샘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굽기 시작할 때 얘가 이제 샘물이 부족하면, 아까 이렇게 꺼진다 그랬는데 샘물이 부족하면 여기 올라와 있던 양이 여기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요 공간보다 더 높은, 더 많은 양을 두꺼운 부분에, 특히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덧샘물이라고 하는 피더를 둬가지고 굳을 때 수축되는 양만큼 샘물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덧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물이 두꺼운 부분이나 응고가 늦은 부분 위에 설치해서 우리가 부족한 샘물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것을 덧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덧샘물을 두면 어떠한 것들이 좋아지느냐? 주형 내에 샘물의 압력을 이렇게 더 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금속이 응고할 때 최적 감소로 인한 샘물 부족분을 보충해 줄 수가 있고, 주형 내에 불순물이나 용재를 일부 밖으로 배출하는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차고 나서 위에 어떤 찌꺼기나 이런 기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2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배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역 내에 공기를 제거하고 주입량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프린트입니다. 코어 프린트. 자, 우리가 이러한 원통형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원통형을 만들어야 될 때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걸 우리가 코어라 그러는데, 코어가 이렇게 걸칠 수 있게끔 양쪽에 이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코어가 거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양쪽 돌기 부분을 우리가 코어 프린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이 많아서 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넘어갔던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형을 제작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게 이제 주형에 사용되는 모래를 우리가 주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물사라고 하는 거는 주형의 재료로 사용되는 모래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 모래보다는 내열성이나 통기성이나 이런 걸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조금 특수한 모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물사가 구비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 자, 먼저 내화성이 크고 화학적 변화가 없을 것. 우리가 센 물을 붓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의 센 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열에 잘 견디는,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잘 타지 않는 이러한 성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성이 크고 화학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래로 형태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말 그대로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는,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모래를 쓰는 건데, 그래서 그 통기가 잘 되어야 안에 그 샘물 안에 있는 기포, 공기방울 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서 안에 기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야 되고, 자, 값이 싸고 구입이 쉬울 것, 그 다음에 적당한 강도를 지녀서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주형 제작이 쉬울 것, 열 전도성이 낮고 보온성이 있을 것. 자, 그 다음에 고온의 용융 금속과 접해도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표면을 얻을 수 있을 것. 자, 모래 알갱이가 너무 굵어버리면 요 안에 그 어떤 제품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모래 표면이 이렇게 알맹이가 굵으면 요 부분에 그 제품도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결정이 커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지 않고 약간 매끄러운 이러한 형상이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물사의 성질과 시험이 나와 있는데, 뭐 내열성, 그 다음에 성형성, 뭐 통기성,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보온성과 한번 사용해서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재사용성도 있어야 되고, 입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커버리면 표면의 형상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입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물사의 시험 해가지고 입도나 통기성이나 강도나 수분 뭐 함유량이나 이러한 것들을 KS 규격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주형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주형은 요 위에 있는 요 주형을 상형이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요 주형을 우리가 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가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게 제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요게 이제 코어예요. 코어. 제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의 이제 목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요 코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위아래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샘물을 붓는 요게 이제 샘물 바지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탕구라고 합니다. 탕구. 여기 보시면 요걸 탕구라고 해요. 샘물이 지나가는 입구. 그래서 요걸 탕구라고 하고, 샘물을 여기에서 부으면 안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라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이더라고 하는 거는 샘물이 이렇게 지나가서 앞에 있는 찌꺼기나 기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밀어냅니다.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 다음에 요 안이 다 차고 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덧샘물 있죠? 피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용탕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굳으면서 이제 여기가 용탕이 부족해지면 요 피더에 있는 용탕이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샘물을 녹이는 노의 종류를 보시면, 자, 우리가 기계 재료 시간에 다루었었는데, 자, 큐플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큐플라는 우리가 선처를 용해하는 우리가 용광로를 큐플라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판재의 원통의 안쪽 벽을 내화 벽돌로 쌓고 내화 점토를 바른 것이다. 그래서 선처를 용해하는 데 사용되고, 용량은 1시간당 얼만큼의 양을 용해할 수 있느냐가 큐플라의 용량이 됩니다. 자, 큐플라의 장점을 보시면 장입 재료와 코크스가 접촉하여 용해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고, 장시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적게 든다는 특성이 있고, 자, 단점은 성분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나 이에 따른 세밀한 조절이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용해 온도는 주철을 용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도가니로입니다. 도가니로는, 자, 도가니가 이러한 형상으로, 우리 예전에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도가니가 있어요. 이 도가니를 우리가 밖에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연료를 떼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가열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료를 이렇게 놓고 얘를 용해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요 안에 어떤 불순물이 이렇게 직접 연소가스나 이런 게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순수한 어떤 용해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가니로는, 자, 흑연과 내화 점토로 제작된 도가니를 노 속에 넣고 도가니 안에 원료 금속을 넣어서 외부의 코크스나 중유, 가스 등을 우리가 열원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순도의 어떤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료 금속은 연소가스에 직접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구리합금이라든가 경합금, 그 다음에 합금광과 같이 정확한 성분을 용해야 되는데 아주 적합한 이러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이 도가니는 우리가 비쌉니다. 도가니는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명도 짧고 열 효율이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열을 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조금 낮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교적 정확한 성분을 용해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밀한 어떤 성분을 얻기 위해서는 도가니를 주로 많이 쓰고, 연구를 하는 이러한 데에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성분들의 금속을 만들어 보고자 할 때는 정확한 이런 그 성분을 용해를 해 가지고 그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주로 이제 이런 도가니를 이용해서 주로 용해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로는 주물의 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거나 다량의 금속을 빨리 용해할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반사로는 많은 금속을 값싸게 용해할 수 있으며 대형 주물 및 고급 주물을 제조하거나 특수 배합의 주물을 사용할 때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조 방법에서 이제 특수 주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심 주조입니다. 원심 주조는 우리가 회전시키면서 주조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통형의 주형 내부에 용해된 쇳물을 주입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쇳물은 원통 내면에 균일하게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응고되게 됩니다. 이때 냉각되면서 준공의 주물이 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원심주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 코어가 필요가 없고 기공 발생이 적으며 가스 배출이 잘 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드 주조입니다. 칠드 주조는 용융된 쇳물을 금형 속에 주입하면 금형에 접착하는 부분에 급냉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은 빨리 이렇게 굳는데 그 다음에 안쪽은 천천히 굳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은 빨리 굳기 때문에 경도가 올라가고 내부는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연한 주물이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로 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표면은 단단하면서도 안에는 좀 연한 재질이어야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이런데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안쪽도 우리가 단단하고 바깥쪽도 단단하면 취성이 있어서 잘 깨지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기계 부품들은 바깥쪽은 단단해서 우리가 잘 긁히거나 패이거나 이러한 그 변형이 잘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또 충격에도 강한 이러한 부품들을 주로 원하기 때문에 바깥쪽은 경화가 돼서 단단하고 안쪽은 조금 연한 이런 구조가 되어서 연한 그 결정이어서 우리가 잘 충격이 깨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러한 칠드 주조가 그러한 성질을 이렇게 잘 만들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몰딩법입니다. 우리가 고정밀도로 제작한 금형을 200도에서 300도로 가열한 후에 규사와 열 경화성 수지에 혼합물을 뿌려가지고 원통 둘레에 이렇게 4mm 정도의 이렇게 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이제 300도에서 3분 정도 가열하면 그 밖에 붙어있던 수지가 경화가 됩니다. 이 수지를 이제 떼어내 가지고 이걸 조립해 가지고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형을 만드는 걸 우리가 셀 몰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 몰딩법의 장점은 뭐냐? 치수 정밀도가 높다는 거 있고 제작이 쉬우며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모래가 적게 들고 주물의 뒤처리가 간단하고 통기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작할 때 사용되는 수지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이 셀 몰딩법의 단점입니다. 자, 다음은 다이캐스팅 주조입니다. 다이캐스팅 주조 방법은 용융 금속을 강철로 만든 이제 금형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금형에다가 용해된 쇳물을 압력을 가해 가지고 요 금형 안에 이렇게 주입을 해 가지고 제품을 형상화하는 이러한 가공법이 다이캐스팅입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은 우리가 일반 주조는 우리가 쇳물을 그냥 이렇게 중력식이라 그래서 쇳물을 그냥 부어 가지고 그 쇳물로 제품을 만드는데, 요 다이캐스팅은 고압으로 이렇게 쇳물을 압축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용탕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더 그 치밀한 조직을 얻을 수도 있고
중력식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제품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이캐스팅은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이 샘물을 밀어넣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제품도 우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형을 만들 때 붕어빵을 보시면, 자, 금형 안에 하나의 금형에 이렇게 붕어 모양을 여러 개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똑같은 영상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요걸 우리가 캐비티라고 하는데, 캐비티를 뭐 6개냐, 8개냐, 12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12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6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요 다이캐스팅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알루미늄으로 어떠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어떠한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거나 우리가 뭐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 다이캐스팅 주조 방법입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용융 금속을 강철로 만든 금형 금속 주형.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금속으로 만든 주형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형에 넣어서 대기 압력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표면이 매끈하고 정밀한 주물을 주조할 수 있는 주조법이다. 자, 이러한 다이캐스팅의 장점은 뭐냐면 치수가 아주 정밀하고 제품이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들고 나서 다듬질이라는 공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면서 그 다량의 주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가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넣어서 얼마만큼 제품을 만드는데 한 번만 용탕을 주입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요걸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클 타임이 상당히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금형을 닫고 샘물을 주입하고 굳은 다음에 금형을 열어서 제품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주조 속도가 빨라서 대량 생산에 아주 적합한 이러한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법인데 요거는 우리가 왁스라고 하는 이러한 왁스나 합성 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 나서 얘를 녹이면 이러한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나중에 이제 샘물을 부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인베스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모형을 왁스나 합성 수지와 같은 용융점이 낮은 것으로 만들고 나서 자, 주위를 내화성 재료로 피복한 후에 모형을 용해시켜 가지고 빼내고 유출시키고 주형으로 자, 이 빈 공간을 이제 주형으로 해 가지고 용탕을 부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인베스트법이다. 자, 인베스트먼트법. 자, 인베스트먼트법이다. 자, 인베스트먼트법의 장점은 용도가 광범위하다. 두 번째, 치수 정밀도가 매우 높다. 복잡한 형상도 정확히 주조할 수 있다. 생산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 우리가 대형 큰 형태의 주물은 우리가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함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어떠한 결함들이 있느냐? 자, 이제 먼저 수축공이라는 게 있어요. 수축공. 자, 용융 금속이 주형 내에 응고할 때 표면부터 수축을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응고되는 부분에는 샘물이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 샘물이 부족한 공간 빈틈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축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공을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덧셈물이라고 하는 피더를 우리가 둔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공입니다. 기공. 자, 주역 내에 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면서 거기 부분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 이걸 우리가 기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공이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샘물 주입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샘물의 주입구를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기성을 좋게 해서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주용에 수분이 있으면 그 수분이 이렇게 증발하면서 기공이 생기기 때문에 주형을 제작할 때 수분을 그 모래사에 대해서 주물사에 대해서 수분을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석입니다. 편석은 용융 금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이 불순물이 집중되면서 석출되며, 또한 무거운 것은 아래로,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은 위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굳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무거운 것과 이 가벼운 것이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결정이 이렇게 다른 결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편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랙입니다. 균열. 크랙은 자,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수축이 불균일한 경우에 응력이 발생해서 이 응력이 주물에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크랙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크랙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각 부분의 온도 차이를 적게 나게끔 이렇게 해주고, 주물을 급냉시키지 않고, 자, 보온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고, 주물의 두께를 갑자기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꺼웠다가 갑자기 너무 얇아지는 부분이 생기면 두 개의 온도차가 생겨서 우리가 냉각되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께를 갑자기 변화시키지 않고 각이 진 부분은 라운딩을 해서 우리가 라운딩 처리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성 가공입니다. 자, 소성 가공. 자,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재료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가공하는 걸 소성 가공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가한 힘이 크게 되면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이 힘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변형이 남게 되는데, 자, 이러한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가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소성 변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원하는 제품을 가공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성 가공은 우리가 어떠한 재료의 가단성이나 연성, 가소성, 전성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데, 자, 소성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열강 가공을 하느냐 냉강 가공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은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열강 가공이냐 냉강 가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재결정 온도는 우리가 금속에 온도를 가했을 때 그 결정이 우리가 변화돼서 결정이 재구성되는 이러한 온도를, 이러한 가장 낮은 온도를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건 냉각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결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가공을 하면 열강 가공이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냉각 가공,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열강 가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열강 가공을 하면 뭐가 좋고 냉각 가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자, 먼저 냉각 가공의 특징을 보시면
가공면이 아름답고 정밀한 형상의 가공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공 경화도 강도가 한층 증가하며 연신율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계적인 성질을 개선할 수가 있다. 자, 그에 비해서 냉각 가공은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쉽고 거친 가공에 적합하다.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므로 산화로 인해서 정밀 가공은 곤란하다. 재질의 균일화가 이루어진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공 경화입니다. 가공 경화. 자, 우리가 펀치가 우리가 철사를 우리가 절단할 때 우리가 니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는데, 자, 니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철사를 여러 번 반대편으로 굽혔다 또 그 반대로 굽혔다 요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외력에 의해서 우리가 철사가 이렇게 경화가 됩니다. 가공 경화가 돼요.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나중에 부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딱해지는 가공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외력을 가해서 딱딱해지는 이러한 단단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가공 경화라고 합니다. 자, 금속 재료에 탄성 한계 이상의 응력을 주어 소성 변형을 일으키면 가공하기 전의 재료보다 강해지는 현상, 요걸 우리가 가공 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림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을 상온에서 아변 가공할 경우에 가공도가 증가하면 가공 경화가 발생하며 가공을 계속 할수록 더욱 단단해져 큰 힘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가공 경화로 인해서 무리한 가공을 하면 균열이 일어나거나 파괴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 경화된 재료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해서 냉각시킴으로써 가공 전에 연한 재질 상태도 되돌려주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풀림이다. 이렇게 자, 풀림 처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상온에서 가공을 받아 변형된 금속의 결정 입자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면 변형되었던 결정 입자가 파괴되어 점차 미세한 다각형의 결정 입자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재결정이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재결정 온도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성 가공의 종류에 보시면, 자, 먼저 이제 프레스 가공이 나오는데, 자, 프레스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어떠한 기구를 거쳐 가지고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편치나 다이 사이에 압축 가공하는 기계를 우리가 프레스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어떤 물체를 이렇게 눌러서 가공하는 이러한 방법이 프레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운동 기구의 종류가 쭉 있는데,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모든 방식들은 전부 다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서 어떤 재료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가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발입니다. 인발은 요 그림 19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다이 구멍에 재료를 통과시켜서 잡아당기면 단면적이 감소되어서 다이 구멍의 형상과 같은 형태의 어떤 봉이나 선이나 파이프 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가공법을 인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발은 우리가 요 다이스라고 하는 요걸 이용해서 어떠한 재료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인발, 잡아당겨서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인발이라고 하고, 자, 약간 반대로 보시면 압출이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속에 있는 재료를 램을 눌러 가지고 빼내는 가공. 그래서
똑같이 봉이나 선이나 파이프 등을 만드는 가공법을 우리가 압출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컨테이너에 재료가 있고 이걸 램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누릅니다. 램을 누르면 요 틈으로 요 재료가 이렇게 나오겠죠. 제품이. 자, 이러한 눌러서 얘는 제품을 뽑아내는 이러한 형태의 가공을 우리가 압출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는 다이 또는 롤러를 사용해 가지고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우리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변형을 주는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전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제품을 끼워 놓고 회전시키면서 여기에 나사를 제작한다든지 기어를 제작한다든지 볼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가공하는 걸 우리가 전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재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힘을 가해서 어떠한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이러한 가공을 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지는 작업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단조 가공을 해서 만든 제품들은 상당히 조직이나 어떤 성질이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우리가 두들기면 이게 열간 단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제결정 온도 아래에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는 건 냉간 단조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조를 할 때 단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 단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이렇게 그냥 해머로 이렇게 두들겨서 절단을 한다든가 또는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 눌러붙이기를 한다든가 굽히거나 이러한 단조를 행하는 걸 우리가 자유 단조라고 하고, 뭐 단짓기, 구멍 뚫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유단조라고 하고, 형단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가 있는 이러한 그 금형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 눌러요. 어떤 제품을 계속 찍어 누르면 요게 이렇게 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상하 두 개의 금형 사이에 제품을 놓고 압축하거나 타격을 가해서 일정한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요 작업을 우리가 형단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변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제품을 통과시켜서 판재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성형하는 가공을 우리가 아변이라고 합니다. 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롤러 사이에 판을 넣어서 우리가 판의 두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아변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때 들어간 높이와 나오는 높이의 차를 우리가 아파량이라고 하고, 이걸 나온 높이에서 처음 높이 빼기 나온 높이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아파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자, 아변 재료의 온도를 높여준다. 그 다음에 지름이 큰 롤러를 사용한다. 롤러의 회전 속도를 감속시킨다. 그 다음에 아변 재료를 뒤에서 밀어준다. 그 다음에 롤러 축에 평행한 홈을 롤러 표면에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재 가공입니다. 자, 판금을 소재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드는 걸 우리가 판금 가공이라고 하는데, 자, 주로 이제 전단 가공, 그 다음에 성형 가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단 가공은 판금을 두 개로 나누는 가공, 자르는 거죠. 전단을 내서 두 개로 나누는 가공. 그 다음에 성형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소성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공하는 걸 우리가 성형 가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판금 가공의 특징을 보시면 복잡한 형상을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가 있고, 제품이 가볍고, 그 다음에 제품의 표면이 아름답고 표면 처리가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판금 작용의 종류를 보시면 먼저 블랭킹입니다. 자, 블랭킹은
판재에서 펀치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을 블랭킹이라고 하고, 블랭킹하고 펀칭하고는 약간 반대 개념이에요. 펀칭은 판재에서 어떤 구멍을 뚫어내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자, 이러한 판에서 내가 이러한 형태로 뽑아 가지고 요게 제품이 된다 그러면 이게 블랭킹인 거고, 자, 이 판재에서 내가 이러한 형태를 뽑아내고 나서 요게 제품이 된다 그러면 요게 펀칭입니다. 자, 그래서 블랭킹에서는 찍어서 나온 요 잘라낸 요게 이제 제품이 되는 거고, 여기 펀칭에서는 요 뽑아낸 요거는 버려지는 스크랩이라고 하는 버려지는 거고, 요 판의 나머지 부분이 제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블랭킹하고 펀칭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판재를 절단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트리밍이라고 하는 거는 판재를 드로잉 가공한 후에 둥글게 절단하는 작업을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그 홈에다가 판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자 누르면, 다이로 누르면 이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냄비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부분의 바깥쪽을 이렇게 동그란 원 형태를 잘라내는 거, 요걸 우리가 자 요렇게 가공하는 거, 요거는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드로잉 되고 나서 요 바깥 부분을 동그란 부분을 잘라내는 거, 이걸 우리가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빙은 뽑기나 구멍 뚫기를 한 제품의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파단면을 평평하지 못하게 제품의 끝을 약간 깎아 다듬질하는 작업을 우리가 세이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전단에 요구되는 힘, 이게 있는데, 자,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재료역학을 또 배우겠지만, 자,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타우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떠한 재료의 단면적 분의 그 재료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단하고자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료의 전단 능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돼요. 근데 단면적은 우리가 판재인 경우에 단면적은 자, 두께 곱하기 길이입니다. 두께 곱하기 길이. 그래서 자, 전단하고자 하는 힘, 우리 여기 책에서 P로 했으니까 P로 통일합시다. 그래서 자,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건데, 그래서 힘 P는 전단 능력 곱하기 단면적이기 때문에 두께 곱하기 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단력을 구하고, 만약에 어떤 원형 형태의 재료를 자른다 그러면 원형의 단면적은 뭐냐면 4분의 파이 d의 4승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우리가 이 원형으로 이렇게 자른다. 원형으로 이렇게 자를 때는 요 면적이 이 원 둘레가 파이 자, 원 둘레는 파이 d죠. 파이 d. 그 다음에 요 판의 두께는 t입니다. 그래서 파이 dt 요거 곱하기 전단 능력,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형 판을 이렇게 전단할 때, 자, 이거는 원형 요면이 아니고 원의 요 둘레가 되겠죠. 둘레. 그래서 요게 파이 dt가 요 원의 둘레에다가 그 판의 두께를 요 고방값이 되기 때문에, 자, 파이 dt 곱하기 전단 능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형판을 블랭킹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구핀 가공을 할 때 어떤 재료를 구불렸는데 얘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완전 원상태가 아니라 구불렸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형태가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각도나 이런 어느 정도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백은 경도가 높은 재료일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같은 판재의 굽힘 반지름이 같을 때는 두께가 얇을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같은 판재의 두께에서 굽힘 반지름이 클수록 크고 같은 두께의 판재에서 굽힘 각도가 작을수록 크다. 자, 그 다음에 드로잉 가공은 평평한 판재를 펀치로 다이 구멍에 밀어 넣어 밑부분이 있는 용기를 만드는 가공을 우리가 드로잉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다이에다가 판을 놓고 위에서 펀치로 누르면 이러한 냄비처럼 이러한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드로잉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공작 기계의 종류 및 특성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